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세무설계 두 번째 시간이죠. 제2장 금융소득 종합과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요, 제가 2차 시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제1절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요라고 나오죠. 자, 금융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이 있을 텐데, 이 세법상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걸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죠? 이자와 배당. 그래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이에요. 이를 합쳐서 2천만 원이 이상이 초과가 되면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한다. 2배사 근영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이 안 낼 때는 분리과세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2%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그 정도 수준인데 이자가 참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2천만 원이 넘으려면 한 10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금이. 그렇죠? 정기예금 한 10억은 해야지 1년에 이자가 2천만 원 정도 생기는 수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재산이 그렇죠? 금융자산만 2천이라는 거는 다른 재산이 또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해당된다는 건 뭐냐? 이자와 배당이 2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되는데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죠? 굉장히 소득이 많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세율이라는 게 누진세율이었죠? 6에서 42%까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되면 세율이 굉장히 높게 적용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고자 하겠죠. 그렇죠? 이자와 배당에서는 세율이 몇 프로예요? 14%잖아요. 그렇죠? 지방소득세 합하더라도 15.4가 되는 거잖아요. 15.4만 맞고 분리과세로 끝날 텐데 2천만 원이 초과되면 합산하게 되니까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있는 분들은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분들을 잘 응대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 즉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밑에 보시면 2천만 원까지는 14%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가 되겠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면 뭐 이제 과거에는 4천이었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부부도 합산이었어요. 이제 별산으로 바뀌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주요 내용이라고 나오죠. 2-1 보시면 금융소득이란 이자와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고 2-2 보시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는 것입니다. 2-3 보시면 부부는 별산이다 라고 했죠. 그전에는 이게 합산이었는데 그게 다 위헌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별도로 남편 2천, 부인 2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2-4 보시면 보유 기간을 따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자에 대해서 야는 이자가 100원이 발생했는데 1년 동안에 A와 B가 6개월씩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50씩 나눈다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겠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거고. 2-5를 보시면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빠진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채권을 혹시 갖고 있는 분은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관한 거. 10년 이상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30%로 분리과세 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세법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2018년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는 이게 빠지는데 이제 2018년 이전 거는 가능한데 2018년 이후 그러니까 그 채권에 대해서는 장기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는 안 되니까 이제 과거책에 혹시 기본서 갖고 있는 분은 이게 빠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세요. 이제 바뀌었으니까 또 나올 거예요. 자, 비과세, 분리과세는 2천만 원 할 때 따진다는 거죠. 비과세 상품이나 그래서 세금대 같은 상품들, 분리과세 상품들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런 상품들은 이제 많이 가입을 하시죠. 2-6 보시면 원천징수
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초과돼 가지고 종합과세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미 이 부분은 세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 2천만 원 초과하더라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어쨌든 15.4를 이미 뗐을 거 아니에요. 15.4를. 이 부분은 나중에 공제해 준다는 거죠. 기납부세액으로서. 그래서 원천징수 당한 15.4를 낸 거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고 기납부세액은 또 별도로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양쪽으로 과세하면 안 되니까. 자, 그 정도 체크하시고 제2절에 보시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자소득이라는 거죠. 자, 이자소득이라는 게 무엇이냐 보시면 1-1 오른쪽에 박스에 나오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예금이라든가 채권을 사게 되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 옆에 보시면 할인액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채권도 할인 방식으로 발행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CD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CD도 할인 방식으로 발행이 되잖아요. 만약에 1년짜리인데 이게 10%다. 할인율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기에 100원을 받는다. 그러면 발행할 때는 90원만 주고 발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기에 1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익이 뭐예요? 이 할인액의 차이가 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이자와 할인액이 즉 이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8번 보세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즉 이걸 RP라고 그러잖아요. RP, repurchase, 다시 사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어떤 구공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고객한테 넘깁니다. 매매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되사갈게요 라고 미리 계약을 하는 거죠. 약정을 하는데 되사갈 때 어떻게 하죠? 플러스 알파를 더 주고 되사가야 되겠죠. 이게 뭐다? 이게 이자가 되는 거죠. 즉 형식은 채권의 매매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기예금, 예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하면 이게 무슨 양도소득세 같은 걸 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다? 이자 소득으로 포함된다는 것. 즉 repurchase, RP,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9번에 보시면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있죠? 네, 이게 이제 이자 소득입니다.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보험에 대해서 내가 불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았다. 저축성 보험이에요.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럴 때 받는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도 이자 소득에 들어가고요. 11번에 비영업대금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대금업을 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 즉 내가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려주고 100만 원 이자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뭐다? 이자 소득으로 원래 신고를 해야 돼요. 저는요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는데 신고한 적이 없는데요. 국세청이 바빠서 그래요. 이것도 원래는 다 신고해서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세청에 이렇게 주목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이 작은 거래를 잘 못해요. 그렇죠? 진짜 부자가 이게 내 돈인데 내 맘대로 못하는 게 이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어쨌든 11번은 비영업대금이었고요. 12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사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바로 포괄주의예요. 포괄주의. 포괄주의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이게 뭐냐면 이자와 유사다라고 보면 뭐다?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격이 이자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포괄주의, 물론 연금도 그렇지만 이자와 배당은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표현하죠. 이 두 가지 유형 대표적으로 연금 포함해서 이자와 배당은 포괄주의를 적용하는구나. 그 내용이 바로 법에 나온 12번에 관한 내용이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밑에 박스 보시면 이자 소득 범위의 확대라고 있는데 제일 밑에 보세요. 그러면 이자 소득 발생 상품과 결합해서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 대표적인 게 이게 바로 ELD죠. 에쿼티, 주식에 연결된 디파짓 상품인 거죠. 디파짓이라는 단어는 은행에서 쓰는 거니까 ELD는 이제 은행 상품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이자 소득.
근데 이와 유사한 게 있어요. ELS라고. 이 S는 securities, 즉 보안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죠? 이건 유가증권이라는 뜻이죠. 주식에 연결된 어떤 유가증권. 요거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에요. 요거 좀 잘 구분하세요. ELS, 뭐 ELF 이런 것들은 다 배당소득에 포함되고요. ELD는 정기예금처럼 이자소득에 포함이 된다. 요거 좀 구별을 해주세요. ELD와 ELS. 그래서 배당소득 발생 결합 이거는 대표적인 상품을 ELS 적어놓으시고 그 위에 이자소득은 ELD 요거 적으시고 이제 그 왜 증권이라든가 펀드 시험 나올 때는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오죠. 이제 저희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ELW라고 있죠. 워런트. 워런트라는 건 어떤 권리, 옵션 이런 뜻인데 주식과 연결된 ELW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 주식에 연결된 ELW는 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는 중요치 않으니까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이라고 나오죠. 네. 거기 보시면 할인액도 역시 이자에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라번에 나오죠.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RP라고 하죠. 이 부분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말을 보시면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 있죠. 그렇죠. 그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보장성 보험은 뺀다라는 말 있죠. 그렇죠.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받는 거에 대해서 과세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망해가지고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렇죠. 다쳐서 받는 돈 이런 돈에 대해서 과세하면 좀 그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저축성 보험이에요. 그리고 저축성 보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과세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 다음 페이지 박스에 나오네요. 자, 요것이 요게 이제 저희 시험에서는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금융상품, 특히 보험상품을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과세제도가 변할 때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가령 그 과세 제외되는 보험의 요건이잖아요. 1번에 보시면 10년이라고 나오죠. 예전에는요. 이 보험 비과세가 보험상품 비과세가 지금은 10년이잖아요. 10년. 첫 번째 조건이. 근데 과거에는요. 이게 5년일 때도 있었어요. 이게 7년으로 늘었다가요. 10년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 금액도 있죠. 일시납인 경우에 1억까지예요. 그렇죠? 금액 제한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10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억까지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뭐 한다? 바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비과세가 가능한 보험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조건이에요. 10년 넘어야 되고요. 일시납 거치로 하는 경우에는 1억까지밖에 안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런 요건이 있죠. 그러면 적립식인 상품, 저축성, 적립식. 월 적립식으로 하는 거는 그러면 또 비과세가 되는 게 있는데 최소한 5년 이상은 납입해야 되는 거고 자 보시면 납입 기간이 5년이 돼야 돼요. 월 보험료가 150만 원이에요. 굉장히 이제 한도가 타이트해진 거예요.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시켜준다는 월 납입액을. 그렇죠? 5년 이상. 이걸 오래 받으려면 이제 납입 기간을 늘려야 되겠죠? 그렇죠? 150만 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종신형. 연금 지급 방법 중에 기간형이 있고 종신형이 있죠.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이렇게 정해서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나는 종신토록, 즉 죽을 때까지 받을래요. 이게 생명보험만 가능하거든요. 생명보험에만 종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연금상품을 가입하실 때도 그 연금의 지급 기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종신형으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되거든요. 그렇죠? 오래 살게 되니까 연금 지급을 10년, 20년 이런 것보다 종신형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종신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도 해지가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받는 거고요.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을 비과세로 해주고 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 된다. 즉 비과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구나. 10년 1억 조건. 일시납의 경우 아니면 적립식으로 해야 되는데
150만 원까지만 해준다. 월납. 그렇죠. 연 1,800. 그렇죠. 불입은 5년 이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종신 지급형으로 하든가. 요 조건들이 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까다로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보장성 보험이 이제 비과세가 되니까 요즘에 이제 비과세 받기 위해서 보장성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과세 상품이 이제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그 미국 같으면 이제 비과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저율과세를 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해지할수록 저율과세를 하는 거고 결국은 한국에서도 이제 그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라는 걸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언젠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공제 초과 반환 금액이라는 게 있죠. 직장 공제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상호 부조를 위해서 뭐 결혼하거나 상이 있을 때 직장에서 얼마씩 조금씩 걷어갖고 나중에 이제 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쌓여있던 돈을 이제 되돌려 받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초과 반환금 뭐 이런 거 발생했을 때 관한 거고요. 그게 중요치는 않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게 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친구에게 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이런 게 이제 비영업대금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대금을 영업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해서 받은 거. 그래서 원래는 신고를 다 해야 된다는 거. 비영업대금의 이익. 그렇죠. 세율이 25%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종 금융상품의 과세 요건. 사실 이런 그 조건들이 딱 생긴 게 이게 유명한 상품이 있어요. 엔화예금이라고. 엔화예금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엔화로 예금하는 거예요. 엔화로 예금하게 되면 엔화는 이자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왜 엔화로 예금할까 보면 이 이자율의 차이, 일반적으로 한국이 이자가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차이만큼 보상하기 위해서 그 선물안이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엔화를 1년 동안 예금한다 치면 1년 후에 그걸 엔화에서 다시 원화로 컨버트 해올 때 그 환율의 이익이 생겨요. 그래서 환차익이 생기는데 환차익은 그 열거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비과세가 가능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엔화예금이라는 상품이 많이 팔렸는데 과세당국에서 볼 거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정기예금의 상품에 준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본다? 예금 소득, 그렇죠.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말이 좀 많았었는데 바로 요 내용인 거죠. 실질적으로 이자 소득, 그렇죠. 환거래에서 발생하더라도 금융상품하고 이렇게 묶어져서 바인딩이 돼가지고 하나의 세트화된 거라면 실질적으로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과세하겠다는 뜻이지. 그렇죠. 그래서 엔화예금 같은 것 때문에 이런 내용이 생겼구나.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 대표적인 경우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애누리라고 있죠. 많이 사면 깎아준다거나, 그렇죠. 어물 발행이 있는데 중간에 돈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중간에 할인을 해준다거나, 그렇죠. 만기까지 안 기다리고 어음을 청산을 해준다거나 대금을 납입하면, 그래서 상거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애누리 되는 금액 외상 매입금인데 약정기일 전에 돈을 주면 좀 깎아줄게. 이런 것들은 상거래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자로 본다? 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들인 거죠. 상거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물품 매입, 외상 매입금 정리 이런 때 발생하는 할인액이나 애누리는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것은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자 소득에 관한 거였고요. 이제 배당 소득으로 볼까요? 배당 소득이라는 게 이자와 배당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자라는 거는 어떻게 픽스드 인컴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채권 같은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배당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배당이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배당금을 받잖아요. 근데 배당이라는 거는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죠. 회사가 잘 되면 많이 주고 심지어는 회사가 좀 힘들거나 그러면 배당금 안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픽스드 인컴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투자성이 좀 있는 게 배당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주식
주식을 사가지고 거기로부터 배당 받는 게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네. 자, 근데 1-2 배당 소득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그로스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로스업. 이제 그로스업이라는 게 뭐냐? 배당 받은 거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산액 제도를 통해 갖고 감안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거든요. 뒤에 또 풀이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일단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보시면 배당소득 종류가 나오죠. 첫 번째,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렇죠?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그렇죠? 의제배당이라는 게 뭐냐? 3번에 보시면 배당에 준한다는 거죠. 배당으로 보겠다는 거고. 5번, 집합투자기구. 이게 펀드죠. 즉, 펀드로부터 받는 건 다 뭐다? 배당소득이다. 그렇죠? 채권의 이자.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를 가입했어요. 그러면 주 발생 이익이 채권에서 발생된 그 이자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로도 받는 건 다 뭐다? 배당소득으로 이루어나 했어요. 자, 그래서 5번에 집합투자기구, 그게 이제 배당소득에 또 포함이 되는 거고요. 9번에 보시면 유사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그게 포괄주의라고 말씀드렸죠. 배당으로 볼 수 있는 유사성. 그렇죠. 이 둘이 다 포괄주의니까. 배당으로 볼 만한 것들은 다 본다는 거고, 10번에 나와 있는 게 그게 바로 ELS죠. 10번에 나와 있는 게. ELS는 뭐라고 그랬죠?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그랬죠. ELS 이익은. ELD는 이자소득으로 보고, 네,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 가번에 보시면 건설이자 배당이나 표현이 나오는데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게 가령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장기적으로 발생된 어떤 그런 건설 쪽에 투자가 되면 중간에 이자를 돌려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투자를 했다고 치면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중간에 이자조로 빼주는 게 있을 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 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배당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다음번에 보시면 이게 펀드죠. 집합투자기구 2. 여섯째 줄 내려가면 신탁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신탁은 뭐라고 그랬죠? 도관 이론에 따라 운용한 것에 따라, 그렇죠? 그 소득의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고 그랬죠. 주식은 주식, 채권은 채권 이런 식으로. 근데 펀드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원래 원칙의 신탁은 뭐다? 그렇죠. 소득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한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가로 2번에 잉여금 자본 전입의 경우 이런 표현이 있죠. 즉 어떤 회사가 운용이 잘 됐어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운용이 잘 돼갖고 현금이 쫙 늘었네요. 그렇죠? 현금이 쭉 늘으니까 이거를 배당을 하게 되면 그대로 배당에 대해서 과세하면 될 텐데 이걸 배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주식을 발행, 즉 자본금을 내린 거죠.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현금을 준 게 아니라 뭐를 줬어요? 주식을 준 거죠.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현금이 필요하면 그 주식을 팔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배당도 알고 보면 뭐다? 현금 배당이랑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 배당, 즉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 이게 주식 배당입니다. 주식 배당도 과세를 하겠다. 당연하죠. 그렇죠? 주식 배당. 그러니까 운용이 잘 되는 회사들이 주식 배당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뭐 그걸 우리가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넘어가시고요. 4번에 보시면 배당소득의 그로스업이라고 나옵니다. 그로스업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로스업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할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중과세를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역시 똑같이 14%, 그렇죠. 지방소득세에서 15.4를 똑같이 떼는데 이 배당 개인한테 그렇게 떼고 그 떼기 전에 법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도 또 과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냈는데 그 배당을 받고 법인세를 내서 배당을 들어왔는데 개인한테 또 배당 소득세를 또
매기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다는 해결이 안 되고요. 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중과세를 조절하기 위한 지도가 뭐다? 그로스업이라는 거구나. 그로스라는 게 어떤 그 전체 금액을 말하잖아요. 그로스 전체 금액. 이 금액을 업이 시킨다는 거예요. 업시키는 거죠. 그래서 업을 시키게 되면 세금을 더 내는 거 아닌가? 업시키는 만큼 아예 세금에서 빼주입니다. 나중에. 그렇죠? 과세대 소득을 배당 소득을 늘려놓은 다음에 아예 세금을 빼주는 거죠.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다는 아니고 일부를 꽤 조절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산출 근거 뭐 이런 거 식이 나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로스업 요건을 보시겠어요. 박스에 종합과세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2천이 넘어야 된다. 그렇죠.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하여 2천이 넘어야 된다는 거고요. 방가로 2번에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된다. 그래야 뭐죠?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법인세 과세가 안 된 거를 빼줄 리는 없는 거죠. 법인세 과세가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 보시면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자와 배당 소득이 혼재된 경우, 이런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텐데,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자 소득부터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할 때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만큼 배당 소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세를 이제 줄여주는 것을 조금은 완화하겠다는 거고, 시험 목적상 한번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문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가령 이자와 배당이 있는데요. 자, 이자 소득이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배당 소득이 3,000만 원이에요. 자, 이 경우 그로스업 금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보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종합과세가 돼야 되죠. 일단 4,500이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해당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2,000이 넘을 때 먼저 이자 소득부터 먼저 계산을 하죠. 1,500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500까지 하면 여기서 비로소 2,000이 넘어가는 거죠. 배당 소득에. 나머지 배당 소득은 500을 뺀 2,500만 원. 이게 이제 배당 소득이잖아요. 이자 소득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한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초과돼야 되니까. 즉, 이 금액, 배당의 이 금액에 대해서 그로스업이 되는 거죠. 그로스업은 11%예요. 2,500 곱하기 11%. 그러면 275만 원. 이 금액이 뭐냐? 그로스업 되는 금액인 거죠. 그로스. 그렇죠? 그럼 신고할 때 배당 소득은 3,000에 요걸 더하는 거죠. 그렇죠? 배당 소득 금액으로 신고하는 금액은요. 3,275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로스 업되는 금액은 얼마다? 275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고 보면 어렵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은 계산 문제로는 충분히 나올 만하니까 요거는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렇죠? 이 이상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요. 이 정도 수준까지만 관리하셔도 되겠어요. 다음 2 보시면 비과세 등등 나오는데 2-2에 세금무대 나오죠? 지금은 세금무대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다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2-3에 보시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말이 있죠? 이거를 이제 흔히 금융권에서 다 ISA라고 부릅니다. Individual Saving Account. 그렇죠? 그래서 일임이 가능한 굉장히 좀 독특한 상품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영국 제도를 좀 본따 가지고 만들어 온 거죠. 그렇죠?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다 ISA. 이게 뭐냐 간단히 살펴보면요. 가입 대상은 박스에 보시면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 조금 늘었네요.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되시는 분들은 이미 금융소득이 많이 있는 분이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필요는 없으니까.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시는 분은 빼는 거고요. 과세 특례 보시면요. 보시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예요. 400만 원까지. 그리고 이게 이제 단계 나누어져 있죠. 이게 굉장히 이제 단계가 좀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보시면 200만 원까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총 급여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400까지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자, 이렇게 조금 복잡해졌는데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입이 좀 했었는데 지금 이제 중도 인출이 좀 허용되니까 그나마 좀 나아졌죠. 편입 상품은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죠. 예금, 적금 등등 펀드도 넣을 수 있고, ELS를 좀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ELS 같은 게 이제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여기서 비과세가 되니까, 어차피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형 펀드는 어차피 비과세가 가능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납입 한도는 연 2천만 원이고요. 그렇죠. 가입 한도는 2018년까지입니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가 있구나. 그래서 비과세 혜택이 있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이상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리과세 또 시켜줍니다. 괜찮은 상품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4 보시면 분리과세 저축에 가번에 보시면 임의단체 금융소득이 있죠. 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파트 관리소 같은 데 있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거, 혹은 교회 이런 데가 이제 임의단체 금융소득이고, 그렇죠. 원천 징수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분리과세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 교회다 그러면 대표 목사님 개인 소득과 합산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합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임의단체는 별도로 본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3절에 보시면 채권이자 가세 제도를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박스 안에 이자 소득의 귀속을 보시면 보유 기간별로 과세를 시킨다. 즉 채권이라는 건 양도가 가능하잖아요. 중간에 매매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유 기간별로 과세를 하고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CD를 보시면 CD다 그러면 할인 방식으로 되잖아요. 90원에 발행이 됐는데 만기에 100원을 받는다. 1년짜리 10% 할인율이었다고 그러면 이 딱 중간에 이거를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A가 5, B가 5만큼 발생시키면 되겠죠. 이 전체 발생되는 이자가 10이라고 보니까 이 10을 6개월마다 1년짜리인데 6개월 만에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A한테 5, B한테 5 이렇게 분할해서 보유 기간별로 이자 소득을 감안하는 거다. 합리적이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원천 징수는 채권의 중도 매매 시 원천 징수를 하게 된다. 원천 징수라는 게 뭐죠? withholding, 원천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의 이자, 이렇게 이제 10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면 10원의 이자에 대해서 15.4를 아예 떼고 받는 거죠. 그렇죠? 미국 같으면 일단 10원의 이자가 발생되면 10원을 다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정산해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세금을 원천적으로 빼고 준다는 거죠. 그게 원천 징수죠. 그렇게 하면 세무당국이 편하겠죠. 쭉 보시면 되고요. 채권의 범위, 그렇죠? 채권 및 증권 쭉 넘어가겠습니다. 4-2 양도 가능한 증권 중에 나를 보시면 어음이 나오죠. 어음. 요것만 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어음의 범위에는 금융회사가 발행 매출하는 중개하는 어음이다. 대표적인 게 표지어음 같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되는데, 상업어음은 채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요거 하나만 좀 체크를 해주세요. 상업어음은 이제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애놀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자 소득에서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업어음은 채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고, 금융회사가 발행한 이름은 어음이죠.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금융상품이랑 마찬가지니까 금융회사가 발행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채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고, 어음의 상업어음은 채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6 보시면 보유기간의 입증 방법 있죠. 이게 채권의 중도 매매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개인끼리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 이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증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6-2에 보시면 법인으로부터 채권을, 제가 개인인데 법인으로부터 매수했으면 아무래도 회계 처리가 법인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법인이 확인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개인끼리 했을 때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에 따라 명확히
그 기간을 나눠서 과세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금융회사랑 할 때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하겠죠. 그렇죠. 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4절 원천징수 세액 계산 요 계속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